자, 드디어 하늘 모르고 올라가던 미국 금리가 동결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멈췄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경제 상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동결에 대해서, 미국의 동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월부에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저는 5월 FOMC가 라스트 댄스, 지금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콜을 한 6개월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제 멈췄습니다. 근데 그 멈춤을 갖고 스탑이냐 퍼즈냐 스킵이냐 뭐 다양한 되게 스페시픽한 그 단어들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있었던 6월 FOMC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요. FOMC의 해석이 뭐냐면 앞으로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다양한 시그널들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만 믿고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냐? 연준이 정답이죠. 하지만 연준도 틀리다라는 게 지난 1년 동안의 복기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시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지표랑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랑 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은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중 낙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낙타 등처럼 이중적으로 등이라는 거예요. 자, 1970년대에 두 번의 큰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의 공급이 차질이 벌어서 유가가 급등했던 겁니다.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물가가 급등했었어요. 이 주황색 보면 이게 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에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자, 파란색은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공급 차질로 또 역시 물가가 급등하고 있었죠. 파란색은 2020년 이후에 현재 5월 CPI까지 반영된 겁니다. 소비자 물가입니다. 보시면 비슷하지 않으세요? 궤적이?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때는 오히려 3% 초중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CPI가 4%죠? 네, 4% 초반인데요. 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6월 FOMC에서의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은 어떻게 보면 적절했죠. 더 이상 물가가 내려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FOMC에서 제가 모두에 무슨 말씀드렸죠?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줬다 그랬잖아요. 왜 올린다 그랬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시면 1970년대에 이중 낙타랑 비슷한 궤적이 있었고, 지금도 파란색 보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우리도 그럼 뭘 주목해야 되느냐? 경제지표,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매월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매월 이런 궤적을 그리는지, 정말 올해 한 8월, 9월 달 추석 전후로 해서 미국의 물가 압력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시 올릴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내릴 거다라고 감을 잡는 게 오히려 연준이 말하는 것만 받아보고 뭔가 결정하는 것보다 자기가 경제지표를 통해서 뭔가 한 번쯤은 미리 대비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한국금리 이제 곧 7월 중순쯤에 다시 네. 한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한국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과 금리 차이가? 공교롭게 한국은행이 예전에 별명 중에 하나는 뒷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린 다음에 한국이 후발주자로 따라왔던 것들이 기존의 행태였는데, 최근에 팬데믹 전후로 해서는, 이후로 해서는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3개월째 동결하고 있거든요. 먼저 스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혹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선도하나? 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는 미국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급등해서 7월 달에 미국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올해 연말에는 다시 한번 인하할 거다. 지금 상태에서 연말까지 동결하든지 아니면 한 차례 올린다면 또 한 차례 낮출 것이다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은 아마 상당 기간 동결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춤으로써 얻는 이익과 올림으로써 얻는 이익이 지금 상당히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내릴까의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 오히려 네. 내릴 가능성이 더 많다. 맞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동결하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그럼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올해 연말쯤 빠르면 내년 연초에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경기 두 중에서 경기 우려가 상당히 금리를 낮출 확률을 높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빈센트 님이 한국의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수출 지표 하나, 네. 그리고 내수 지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거는 내수 소비가 네. 좀 늘었다고, 오히려 네. 물가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네. 내수 소비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는 이렇게 보죠. 소비는 명목 지표입니다. 명목은 뭐냐면 물가를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나의 제품을 산다고 치죠. 요즘에 가장 사는 게 뭐죠? 커피 할까요? 커피로 갈까요? 자, 오늘 커피 샀습니다. 근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커피는 똑같이 사도 10% 물가 소비액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명목이죠. 따라서 기사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명목 기준인지 실질 기준인지. 근데 실질 구매력과 소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가만히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훨씬 더 증가한다면 실질 소득과 소비는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명목 기준으로 소비가 많이 됐다라는 것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소비가 어떠냐라고 놓고 보면 이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느냐? 임진은 어떠세요? 더 많이 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줄이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부터 줄일까요? 내가 원래 나를 위해서 좀 꾸민비를 그렇죠. 쓰거나 가치를 그렇죠. 발휘하기 위해 쓰던 네. 것들을 많이 줄이겠죠. 맞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뭐냐면 필수 소비재.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늘상 소비를 합니다. 경기를 타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프로모션, 할인이 큰 상품 중에 하나가, 차는 교체 시기마다 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고가의 수입차들은 덜 팔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뉴스플로우 상에서 소비가 더 증진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 좀 더 체감적으로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고가의 어떤 상품이 있다. 그 상품이 할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경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단 가장 고가의 제품이 이 세상 유일하게 그 제품만 주로 독점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희귀하거나 나오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정말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럴 때 더 크게 소비가 유지되거나 잘 되죠. 그래서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눈치를 한번 보시고 자기만의 체감적인 경기를 느낄 수 있냐면,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닌, 또 아니 완전히 로우 브랜드가 아닌 미들랜드 브랜드 중에서 이 정도는 고가였는데 최근에 할인폭이 좀 크더라라고 한다면 그게 최근에 한국의 내수 소비를 반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를 좀 극복해 나가려면 네. 내수 소비가 좀 실질적으로 늘어야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출과 대비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내수 소비가 늘어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소비를 늘리려면 더 많이 벌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임금이 오르던가요? 잘 안 오르죠. 네. 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근로소득 외에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 시대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고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결국 성장률이 다시 한번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 한국 경제는 도대체 성장 동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전보다 확률과 비중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수출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딱 왔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이제 막 30대 초반으로 돈 번 월급쟁이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침체를 많이 겪었던 분들은 침체 안에서의 패턴도 찾아내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 침체는 큰 침체가 아니다, 얕은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질문의 가장 근간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경험은 확신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일단 확률적으로 침체가 온다는 것은 대부분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경기가 뒷걸음질치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또 이것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나는 침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닌
캐시플로우가 됐다라는 분들은 또 역발상도 충분히 고려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침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연령층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럼 좀 반대로 네. 부동산이나 네네. 주식을 네.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런 침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거죠.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모든 전망치가 안 좋았는데 나는 이때 주식을 과감하게 사서 큰 부를 잃었다. 그게 2020년 팬데믹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또한 이번 팬데믹은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감하게 위험자산을 사셨던 분들은 지금 되게 떵떵거리고 있으시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단 그들이 그냥 했을까요? 저는 절대 노력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이 주식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싸졌기 때문에 이 싸진 것이 앞으로 침체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국가 전반적으로 소멸만 되지 않는다면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했겠죠. 그러면 지금의 싼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침체는 또 앞으로 되게 잦게 올 수 있습니다. 유럽처럼 어쩔 땐 침체, 어쩔 땐 경상 상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저처럼 매크로 전문가가 이제 침체 옵니다 라고 해서 전부 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이냐가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 침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정말 2008년 아니면 더 큰 이런 큰 침체가 아니고서는 위험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아예 손 떨고 떠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글로벌 위기 같은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산이 녹아내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보수적으로 줄이자. 그게 0%건 아니면 그게 1%건 그거는 본인의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이 침체가 온다 그래서 주식을 안 산다라는 것보다 옛날에는 1억 사던 걸 100만 원만 사겠죠. 조금만 더 줄여서. 그렇죠. 네. 그러면 10억씩 버는 사람이 월 100만 원 사는 게 그게 그의 가계 경제, 그의 재테크에 얼마나 괄목하나 영향을 미칠까 저는 되게 미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 대비 투자는 조금 개별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과거의 사례들을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침체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한다 이거보다는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건데 경기 침체 끝나고 나서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끝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참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상당수의 시간들을 미래 먹거리인 것이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인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를 놓고 봤을 때 표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보 자산의 정의는요. 한 국가의 안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비용도 감내하는 자산을 안보 자산이라고 합니다. 표해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안보 자산은 과거에 석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공급지였던 중동 지역이 미국의 제1번지 외교 전략적 지역이었고요. 중동에서의 우방국인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극명하게 갈라졌고 중동은 그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로 정의됨에 따라서 이전과 달리 긍정적인 것은 상당히 경제 개발이 들어갔지만 부정적인 것은 끊임없이 내정과 끊임없이 분쟁이 지속됐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국가전략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우리 미국은 왜 이런 걸 못 만드는가에서부터 저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석유랑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과거 석유의 안보자산이 미국의 안보자산이 석유였을 때 중동 지역이 전략지역이었던 이유는 그 지역에서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는 어디서 생산될까요? 전 세계에서 극히 적은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만, 한국, 일본 이 라인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미국의 안보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동만큼 중요한 지역이 이미 됐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포인트. 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속에 한국의 생존 자산이 들어갔다는 게 위기이자 기회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대응이 되면 우리는 기회를 얻을 거고 대응이 안 되면 우리는 위기가 될 건데요. 자,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반도체 전문가가
더 그 해법을 알겠죠. 하지만 매크로적으로 보면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의 변화도 감내해서 전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지만 제가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과거 석유가 미국의 안보 자산이었을 때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때 1번 발전했습니다. 중동이.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겁니다. 2번 이때 끊임없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대만을 둘러싼, 일본을 둘러싼, 한국을 둘러싼 이 지역의 지정학적 코스트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자, 이게 기회와 우려가 이제 혼조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미국의 최고의 우방국이었던 사우디가 최근 빈살만 왕자부터 시작해서 왕좌부터 시작해서 녹록지가 않죠. 자, 미국은 지금 한국한테 상당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쇼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밸류체인의 재정립에 한국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왜 한국에 들어오라고 할까요? 미국한테 필요하니까. 과거에 미국이 사우디한테 왜 러브콜을 보냈을까요? 그때 사우디가 필요했었으니까. 필요하니까. 지금은 왜 사우디와 관계가 냉랭해졌을까요? 지금 미국은 사우디가 이전만큼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밸류체인상에서의 상당한 반도체의 기술력과 파운더리의 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할까요? 미국이 사우디와 우방국에서 대면 하기까지가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0년일까요? 저는 그거보다 짧아지면 짧아지지 길어지진 않는다 라고 해서, 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안보 자산의 변화가 반도체로 바뀐 이 시점에서 러프하게 25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흐름에서 우리가 사우디처럼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전략적인 밸류체인에 지금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에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먹거리이자 계속해서 먹거리인지는 약간의 퀘스천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별개로 최근에 무역의 수출 흑자를 데이터성을 보면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출액보다 K컨텐츠의 매출액이 훨씬 더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컨텐츠 매출액. 네, 그런 것처럼 결국 무형자산의 시대 아닙니까? 그쵸. 무형자산의 시대에서 과거와 달리 K컨텐츠에 대한 미래가 밝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미래 성장사는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안보 자산의 변화로 반도체가 단기적인 기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위협의 요인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K컨텐츠가 무형자산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K컨텐츠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컨텐츠들, 혹은 뭐 우리나라의 가수, 배우들이 출연한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의 총합을 K컨텐츠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위에서 IP들을 갖고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월보도 사실 글로벌로 나가는 컨텐츠 중에 하나겠죠.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요즘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지정학적 위치상 네. 미국으로 덜렁 들어가자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지금 미국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개인들한테 좀 줄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첨예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경중안미라는 얘기가 있죠.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자, 이거는 줄다리기 타는 실리 외교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녹화의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드디어 빌 게이츠가 시 왕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냉각되었던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은 열려져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첨예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답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의 밸류체인의 재정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겁니다. 참 외교라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셈법을 하는 거죠. 그 셈법은 일개 개인 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국가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거는 통합과 아마 기본적인 시대정신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한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상에 한국이 중국하고는 다소 조금 거리를 두고
미국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방향성이 선회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희한테는 좋은 영향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도 못한 국가들도 상당히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상에 어떤 헤게모니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도체의 이러한 기술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암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 마냥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낼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요즘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전기차 네. 배터리는 이제 앞으로 또 어떨까요? 전기차는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그 안에서 무시 못하는 것이고요. 물론 양극재냐 그 안에 첨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시도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이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 하죠. 전기차뿐만 아니고 스페이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큰 구조가 바뀌는 것에 제일 먼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5년 뒤에는 10개의 내연기관이 있었다면 앞으로 5년 뒤에는 5개의 전기차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또 차를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여러 가지 인프라적 제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한 번에 바뀐다라고 하기에는 인프라적 부족 현상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는 왜 탑니까? 차는 왜 삽니까? 편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편함을 이겨는, 편함을 덮는 불편함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어서 분과 초를 달리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손이 서뜩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래로 가는 방향성, 이전보다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이전보다 포지션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기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그것보다는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주린입니다. 네. 주식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되게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아마 구독자님들도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고 네. 그 변곡점이 언제쯤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자산별로 좀 달라요. 주식이냐 채권이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자산, 즉 크립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뭐를 갖고 설명할 거냐는 참 또 정답은 없어요. 저는 매크로 지표를 갖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실물 경제의 가격 변수에 가장 근접한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그거는 큰 경제 얼개의 분수령을 찌워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선행지표, 경기 선행지수를 다루고요. 일례로 좀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코스피 인덱스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코스피 수많은 상장사 중에서 하나의 대표하는 인덱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괄목할 만한 중요한 시그널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예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 선행지표이자 또 역시 한국의 코스피 인덱스에 매우 높은 콜레이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하냐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수익률이 좋냐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크로 지표 크게 두 가지를 꼭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수출지표 이 두 가지를 확인해봐라 라는 말씀이셨고 좀 인상 깊었던 얘기 하나가 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고통을 해결해 본 적이 없다. 네네. 정말 중앙을 관통하는 네.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가 이걸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참 힘든 구조예요. 소규모 개발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슷합니다. 위기를 스스로 먼저 극복해낼 수 없다, 극복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의 근간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부채예요.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시 한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줄일 수는 있죠. 언제 줄이냐면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부채는 줄이려면요 상당히 고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평대 살다가 5평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이사 안 가요. 언제 갑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진짜 끝까지 몰렸을 때.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채는 끝에 몰렸을 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계부채는 비중으로 봐야 돼요. 비율로 봐야 됩니다.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가계는 아니면 국가는 GDP 대비 얼마나 그 비중이 크고 줄어드냐.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리니어 선상에서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성장이 가계부채 증가보다 더 높아지면 돼요. 가계부채가 연간 1% 성장하면 가계부채가 1% 증가하면 GDP 성장률은 1.1% 성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가계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가계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를 줄인다, 뭐 대출을 억제한다. 이거는 되게 근시안적이고요. 넓게 보면 결국 소득을 늘리거나 GDP 성장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만큼 더 높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